반갑습니다. 자, 오늘 한국전쟁 2부 순서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한국전쟁에서 그 초기 북한군의 그 병력의 우위 뭐 이런 거 저는 말씀드렸는데, 오늘은 또 다른 차원에서 미국의 동향 그리고 초기에 전쟁 초기 이야기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근데 우리가 주목할 것은 한국 교회사에서 한국 전쟁 직전에 그 4월 달에 대구에서 장로교회입니까? 심각한 그 교권 다툼 그리고 뭐 친일 청산 이런 문제를 가지고 굉장한 그 분열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분열 때문에 부산의 그 초량교회에서 4월 초에 8월 초죠. 4달 뒤에 하느님에게 회개한다는 기도가 한 달 동안 열렸고, 그것이 곧 인천 상륙작전으로 연결됐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 한국전쟁이 이렇게 6.25죠 터졌을 때 트루만이 휴가를 갔었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이승만 대통령은 초대 주미대사인 장면 대사에게 연락을 해가지고 전화로 연락했고, 장면은 트루만에게 연락을 해가지고 유엔 안보리가 소집이 됐습니다. 그리고 6월 26일, 27일, 28일 연속으로 밤을 새워서 유엔 안보리가 소집이 됐는데, 거기에서 유엔군이 결성이 된 것이 7월 7일이었습니다. 유엔 역사에서 또 미국 행정부가 이렇게 전격적으로 해외에 군대를 참전시켰다는 것은 전무 후무한 일이었던 겁니다. 장면은 그 당시에 백악관의 항의차 방문해가지고 트루만 대통령에게 한국에 원조를 안 해줘서 이꼴이 됐다고 항의를 하니까 트루만이 미안하다고 하면서 유엔 견해를 좀 지켜봐 달라고 이렇게 이야기했고, 그 당시 여러분들 에치슨 알죠? 1월 달에 프레스클럽에서 에치슨 라인, 대만과 한국은 미국의 방열선에서 제외된다고 했던 에치슨이 그 옆에 있었는데, 막 아무 말도 못하고 멀뚱멀뚱하게 장면을 쳐다보고 있다 하는 것이 장면 회고록에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그 한국은 유엔도 굉장히 깊은 영향이 있죠. 유엔이 대한민국을 승인했고 또 유엔 군대를 파견했는데, 여러분 지금 이제 우크라이나 우로 전쟁, 중동 전쟁, 하마스 이스라엘 전쟁, 또 미국과 이스라엘 또 이란과의 전쟁에 유엔군이 있습니까? 없죠. 이런 베트남 전쟁에서 유엔군 파견했습니까? 없죠. 유엔군 파견은 유엔군 창립 이후에 유일무이합니다. 그 전에도 그 후에도 유엔군 깃발을 가지고 전쟁터에 나간 적은 한국이 처음이자 마지막입니다. 그게 대박이라는 거예요. 다시는 없죠. 예. 그래서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라는 말이 거기에서 나온다는 말입니다. 또 거기에다 우리가 주목할 것은 한국 교회사에서는 하나의 미러클, 기적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프랭클린 델라웨어 루즈벨트 대통령이 얄타 회담 그리고 4월 달에 전쟁을 끝내지 못하고 죽었을 때 만드는 기구가 유엔이죠. 그 유엔은 국제연맹, 유나이티드 리그, 국제연맹을 개조한 것이 유엔이었습니다. 그렇죠? 1차 대전 때 유엔 국제연맹이 만들어졌고, 1차 대전에서 2차 대전을 막지 못했기 때문에 국제연맹은 국제연합, 유엔으로 명칭을 바꾸면서 그걸 개조해서 만든 것이 미국의 프랭클린 루즈벨트 대통령이었는데, 트루만이 부통령 시절에서 인수인계를 했을 때 모든 군대를 파견하는 평화유지군을 만드는 결정권을 안전보상이사회에서 상임이사국 알지 않습니까? 5개의 상임이사국이 그것을 결정합니다. 한 표라도 반대를 하면은 5개 국가 중에서 그 군대는 파견할 수가 없게 된 것이죠. 근데 거기에 소련이 들어가 있었단 말입니다. 자, 근데 뉴욕에서 안보리 회의가 열리는데,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회에서 이제 주로 회의가 열리는데, 마침 안보리 상임이사국 회의에서 유엔군 파견할 결정을 결의한, 북한군 침략을 결의하고 군대를 파병하려는 결의를 하는데,
소련의 주 유엔 대사가 불참해버렸습니다. 그 한국 교회사는 이런 말 합니다. 이건 한의미 기적이다. 트래픽, 유엔의 미국의 뉴욕에 트래픽이 많지 않습니까? 굉장히 복잡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트래픽이 밀려서 못 갔다. 이런저런 말이 있는데, 핵심적인 불참의 불만은 지금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중국 대륙이 49년에 중국이 공산화됐지 않습니까? 그런데, 안보리의 상임이사국으로 국부군 장개석의 국민당 정부가 그게 안보리 이사국의 상임이사국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소련은 대만으로 이제 국부군이 물러가면서 모택동 정부, 공산당 정부, 중화인민민주공화국 중공이 상임이사국으로 가야 된다. 이렇게 불만을 터뜨린 거예요. 왜? 바꿔달라고, 상임이사국. 그래서 이제 보이콧을 놔버린 겁니다. 그래서 유엔군 참전이 됐다 하는 것은 이것도 어떻게 보면 교회사적 차원에서는 기적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지금 여러분, 유엔이 완전히 무력화된 거 알죠?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래서 트럼프가 미국이 돈 제일 많이 내는데, 아주, 퇴강했지 않습니까? 탈퇴를 뺐지 않습니까? 유엔이 무력화되고, 완전 이제 힘에 의한 평화다. 이렇게 할 수가 있는데. 자, 그런 상태에서 6월 28일 서울이 함락됩니다. 3일 만에 함락됐죠. 세계 전쟁사에서 이런 일은 처음인 일입니다. 3일 만에 서울이 함락됐고, 그 당시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서울대 병원입니다. 서울대 병원에서 인민군이 군경 환자들이 병원에 있었던 군경 환자들 중에서 군인 경찰 이런 그 공무원 쪽을 대량 학살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그 유명한 서울대 병원 인민군 학살 사건인데, 그것은 남한에 있는 좌익 남로당원들이 고발을 해가지고 그 사람들을 이제 학살하게 됐던 겁니다. 자, 그래서 그 당시에 대한민국에는 보도연맹을 해가지고 좌익 남로당원들이 자수하면 광해찾자 해가지고 그 자수해가지고 그 리스트 보도연맹 그런 조직을 만들었는데 그 인원이 무려 30만 명이 됐답니다. 30만 명. 그래서 이제 보도연맹으로 해서 관리를 했는데 그 좌익 남로당원들이 인민군이 내려오니까 거기 밀고를 하고 군경이 서울대 병원에서 대량 학살을 당하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이승만 정부가 대구로 기차로 내려갈 때 그 소식을 듣고 남쪽에 있는 인민군이 아직도 점령하지 않은 남한 지역의 보도연맹자들을 색출해서 직결 처형하라는 명령을 내립니다. 그 앞장선 게 경찰들이에요. 그래서 보도연맹 학살 사건이 벌어진 겁니다. 왜냐하면 그걸 놔두니까 이 완장 차고 괴력으로 결탁을 해서 좌익 남로당원들이 군경 저거 누구다 밀고를 해가지고 가족들을 죽이는 그런 사건을 미연을 방지하기 위해서 미리 죽이려 이렇게 된 거예요. 너무 급하니까. 그래서 나중에 이런 것이 여러분 알다시피 그 김강도 박사가 위원장으로 있었던 과거사위원회가 이 서울대 병원 인민군 학살을 파헤친 것이 하나의 업적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또 한강인도교 조기 폭파가 있었고 약간 좀 일찍이 폭파되는 바람에 양미들이 좀 이렇게 사상자가 좀 일찍이 좀 많은 사람이 죽었고 그것 때문에 한강인도교 조기 폭파한 인물이 아마 제가 알기로는 나중에 처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 뒤에 28일부터 8월 31일까지 3일간 북한군이 서울에서 체류를 했는데 서울에 있는 기생이라든가 딴따라 연예인들을 전부 다 붙잡아가지고 그때 아마 제가 알기로는 유명한 최아무개 연합배우 있지 않습니까? 최 누구죠? 네. 그다하게 그 기생들하고 연예인들하고 막 2박 3일 동안 굉장히 술판을 벌였는가 봐요. 최승이요? 최연이. 최연이가 붙잡혀가지고 곤욕을 치렀다 그래요. 근데 그 당시에 그 춘천 전투에서 북한의 김정호 사단장입니까? 그걸 막고 해가지고 어쨌든 간에 더 내려올 수가 있었는데 뭐 기생이 역할을 했든지 어쨌든 간에 좀 3일 딜레이한 것이 결국은 낙동강 전선에서 한국군이 시간을 버는데 아주 유용하게 썼다. 예. 그리고 자 미국으로 볼 때는 트루먼 행정부로 볼 때는
북한군에 내려오는 이것이 완전히 파죽지세라고 합니다. 파죽지세. 그 당시에 여러분 의정부에서 한강 폭과 다리까지 한국군이 탱크 캐터필러 소리에 드르르르한 흉내를 못 내겠는데 소련제 T-34라고 유명한 탱크가 무려 240여 대가 투입됐답니다. 북한 탱크가. 소련제. 근데 이 소련제 T-34는 무려 2차 대전 때 독일군 타이어 탱크를 무찌른 막강의 탱크입니다. 미국의 에이브람스 탱크 아니고는 소련 T-34 탱크를 무찌를 수가 없어요. 그럼 한국군이 어떻게 등장합니까? 여러분들 80년대 대학가에서 군경하고 싸울 때 대학생들이 뭘 했습니까? 체류탄이 아니고 화염병 알죠? 거기에 휴지 해가지고 기름 넣고 휴지 해가지고 불 질러가지고 던지는 거. 국군이 매복했다가 T-34 탱크에 화염병 들고 육탄 돌격했어요. 엄청나게 인명피해가 있었어요. 그런 작전 하면 안 되거든요. 그 작전을 하고 막대한 인명피해를 냈던 게 최명대 참모총장이었어요. 그래서 그것이 인명피해가 너무 컸기 때문에 결국은 해임되고 말았던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미군은 시간 벌기 작전에 들어갔는데 그 당시에 다행히 다글라스 맥아더, 제가 고등학교 때 고2 때 다글라스 맥아더의 마이 메모아 회고록을 읽고 학생들 앞에서 한 시간 정도 이렇게 강의는 아니고 학생들 발표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네. 그때 처음 다글라스 맥아더를 접했는데 제가 그 회고록을 읽고 제 모델이 됐습니다. 제 마이 롤 모델이죠. 그래서 육사까지 생각했었는데 그 당시에 근시 초기시라 육사는 못 갔습니다만은 다글라스 맥아더가 오성 장군입니다. 그 당시에 미국의 오성 장군은 2차 대전 때 공정이 있었던 인물 6회 공군을 합쳐서 별을 5개 줬습니다. 누구냐? 조지 마샬, 육군 참모총장, 2차 대전 때 육군 참모 총장이었던 인물이고 육군의 조직을 했던 2차 대전 때 공정을 했던 조지 마샬, 그 다음에 드와이트 아이젠하워는 맥아더보다 10년 밑에 부하입니다. 필리핀에 맥아더가 30년대 필리핀에 있을 때 맥아더는 드와이트 아이젠하워를 자기 부관으로 했다가 아이젠하워가 유럽 전선으로 갔던 것이고, 그 다음에 니미츠, 미 해군 제독, 니미츠 제독이 해군이고, 그 다음에 오마 브래들리, 나중에 맥아더를 해임시키는데 도장을 찍었던 합참의장이었던 오마 브래들리, 아이젠하워와 동갑내기고 육사 같이 친구 사이에요. 아이젠하워하고 오마 브래들리가 같은 친구 사이. 그래서 5명의 오성 장군, 그 이후로는 오성 장군 기록은 없습니다. 여러분, 2차 대전 끝났을 때, 맥아더가 한국 문서를 받고 일본에 상륙해가지고 도쿄에 헤드쿼터로 있었을 때, 일본의 나는 새로 떨어뜨린 천황아죠. 히로히토가 맥아더 사령부를 내방했습니다. 전 일본 기자들이, 외신 기자들이 그 사진을 찍으려고 왔는데, 맥아더가 간 게 아니라 천황이 맥아더에게 인수차로 왔단 말이에요. 히로히토가. 근데 맥아더는 빳빳하게 해가지고 악수하고, 히로히토는 천황이 맥아더에게 오성장군 맥아더에서 45도 각도로 아리가또 미안합니다 센세이 에이다 인사를 하면서 맥아더가 일본의 천황이 된 거예요. 맥아더가 통치하는 나라가 된 겁니다. 그 뒤로부터. 그만큼 맥아더가 일본의 위상이 컸고, 맥아더가 처음에는 일본을 통치하는데 일본의 전쟁의 원인이었던 군부를 정리를 하려 하다가 47년 이후가 되면서 소련 공산주의가 득세하고 49년에 중국이 공산화되면서 공산주의 안 되겠다 싶어서 군부를 해체를 중단하고 재벌 해체를 중단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자기 나름대로 관리를 하게 됐는데, 지금 여러분 일본에 가면은 맥아더는 일본의 은인이라 그래요. 맥아더는 일본의 은인이다. 왜? 군부를 뭐든지 이거 뭐가지 치고 숙청하고 막 이렇게 피박 안 하고 2차 대전 전범을 최소한으로 줄이고 이걸 확 완전히 개조를 이렇게 안 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다만 맥아더 헌법이라고 있죠. 평화헌법. 그걸 만들면서 전쟁을 하지 못하겠지만
일본 사람들을 못 살게 굴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학살하거나 전명으로서 못 살게 굴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메가드는 그 자기 스스로가 아시아 통이라고 그랬습니다. 필리핀의 초대 군정 총독이었던 아버지의 밑에서 필리핀에서 어린 시절을 지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시아 일찍이 아버지 밑에서 필리핀에서 아버지 밑에서 군생활에 이 무드가 있었어요. 재수를 했는데 그 엄마가 중령으로 아버지가 육사를 보내기 위해서 재수를 시켰는데 직접 밥해주고 해서 굉장히 치맛바람이 굉장히 컸던 여자입니다. 별 만들라고 엄마가 메가드를 미리 했대. 지금도 육사에서 그 성적이 탑 클래스인데 그 성적이 깨지가 않다 그래요. 수석자로 했거든요. 아주 근데 성적이 너무 좋았기 때문에 굉장히 에로건트, 오만한 성품이 그때 형성됐다 그럽니다. 그럼 아이자나 같은 경우는 성적이 중간밖에 안 됩니다. 속에 사교하고 이런 스타일이고 메가드는 공부를 많이 하고 있는데 굉장히 학구적이었다. 근데 1차 대전 때 레인보이 디비전이라고 무지개 사단으로 해서 공적을 세웠는데 주특기가 뭐냐? 2차 대전 때 해군은 니미츠가 관리하고 태평양에서 육군은 메가드가 관리했는데 일본을 점령하기 위해서는 주로 섬이 많지 않습니까? 그죠? 섬이 많기 때문에 양동작전, 상륙작전의 명수가 돼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육전에서 육군만 하는 게 아니고 바다에 들어가서 해병대를 해서 상륙하고 그게 전투하고 또 다음 상륙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양동작전의 명수였다. 그래서 이제 인제상륙작전에서 그 큰 공을 세우게 됐던 것이죠. 자, 메가드가 이 해고록을 보면은 메가드가 오산에 직접 옵니다. 오산 비행장이 알죠? 그 근처에 직접 왔는데 스미스 부대를 전투 전에 직접 만납니다. 한국군을. 당시 싸울 수 있느냐? 하우디우드 해가지고 영어로 이제 물어봤는데 한국군이 각하 무기만 주십시오. 싸우겠습니다. 이게 원람전은 완전히 다릅니다. 그래서 메가드 회고록에 의하면은 한국군의 그 전투 의지를 보고 이 전투 해볼만 하다. 이렇게 판단했다 그래요. 원람전은 완전히 다릅니다. 그 회고록 나오는 것이고. 어쨌든 간에 그렇지만 스위스 중대가 참패를 하게 되는데 7월 5월 6월 7 전투에서 왜냐? 제가 그랬지 않습니까? 2차 대전 때에 이 리타이어 했는데 지휘관은 다시 컴백했는데 이 전투 능력은 이 조선들은 처음 해보는 거예요. 일본이 있던 거나 오키나와에 있다 한국에 투입한 병사들은 전투를 처음 해보고 훈련이 제대로 안 된 병사들이죠. 다만 지휘관은 2차 대전 때 충분한 전투한 경험이 있는데 이 쫄개들은 이제 훈련시키는 그것이 과제죠. 어쨌든 간에 스미스 중대가 여기서 참패를 하게 되는데 일단 이 탱크를 감당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참패를 했던 것이고 또 대전으로 출동한 미 24 보병사단 사단장이 있던 투스타 딘 소장 그 나이가 51살이었을 때입니다. 결국은 그 포로 참패를 하고 대전 방어선이 무너지고 딘 소장은 전남 쪽으로 도망갔다가 누가 밀고를 해가지고 8월 달에 포로가 됐습니다. 자, 이승만 정부는 대구로 이제 기차를 타고 퇴각을 하게 되는데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보도연맹자 30만 명을 내려가면서 경찰이 앞장서서 처단하라는 지시를 내리고 방송에 녹음 방송합니다. 근데 이제 이 오해가 된 것이 국군은 잘 싸우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마치 이제 굉장히 잘 싸우고 있던 식으로 돼가지고 퇴각하는데 뭐 문제가 생겼다 해서 나중에 말씀이 됐죠. 자, 어쨌든 간 낙동강 전선이 8월 초부터 9월 14일까지 약 한 달 보름이 있게 되는데 이걸 일명 워커 라인이라고 그럽니다. 워커 라인이라는 것은 워커 중장이었던 인물이 파군 사령관으로 사령관으로 오면서 이 마산, 창원, 그 다음에 이제 다부동, 대구, 북단, 그 다음에 이제 그 영천 이렇게 해서 포항 쪽으로 해가지고 내각의 낙동강 워커 라인 이 낙동강 전선이 형성이 됐는데 이때 이제 이 낙동강 전선에서 승전보가 유명한 다부동 전투입니다. 다부동 전투가 한 15일 정도, 2주 정도 계속됐는데 그때 준장이었던 1사 사단장이 있던 백선엽 사단장이 맹활약을 했고
병력이 1대 3의 열세였다 그럽니다. 그리고 북한군 3개 사단하고 붙었는데,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듯이 북한군 3개 사단은 최정입니다. 어디? 만주에서 장개석의 국부군을 대만으로 쫓아냈던 최정의 부대예요. 또 방로산 사단도 있지만은. 그래서 그때 병력을 이 국군하고 미 2개 연대 합쳐서 1,500명 정도 되고, 북한군이 27,000명 돼서 3대1의 병력이었는데, 어쨌든 간에, 거의 이 1사단이 반 이상이 전멸당한 상태에서, 백선엽 사단장의 일기를 보면은, 회고록을 보면은, 싸우지 않은 자기가 직접 권총을 들고 앞장서니까 자기 병사들이, 장병들이, 앞장서 나갔다. 그런 말까지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나라가 절체절명의 위기에 빠졌을 때 부산에 8월 초부터 부산에 여러분 초란계 알지 않습니까? 초란계. 초란계에서 대거 교인들이 모여가지고 죽자사자 기도를 시작하는 겁니다. 한 달, 두 달 내내 하루 종일 모여가서 그것이 그 유명한 초란교입니다. 그것은 9월 인천 상륙작전이 될 때까지 초란교에서는 목사님, 장로님, 집사님들이 속에서 초란교회, 부산 초란교회, 부산 중학교, 고등학교 있던 초란교회에서 맹렬히 기도를 시작했던 겁니다. 그리고 인천 상륙작전 소식이 9월 15일 인천 상륙작전 소식이 들렸을 때 아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살려주셨구나. 자, 그럼 우리가 이 시대에 한국전쟁의 초기의 교훈은 뭐냐면은 기적이 두 가지였죠. 뭡니까? 트루만이 즉각적으로 파병을 결정하도록 한 거. 그게 기적입니다. 그렇게 빨리 결정할 수가 없죠. 두 번째, 소련이 주 유엔 소련 대사가 참석하지 않았던 거. 그것이, 그리고 이제 이 다보성 전투, 병력 열세 세 가지 기적인데, 우리 지금 이 시대에 한국전쟁 초기의 하나의 교훈은 하나님은 기도하는 민족을 결코 버리지 않으신다. 그거예요. 우리가 지금 굉장히 남쪽 이 국제전쟁이라든가 국내적으로 막 자익들이 설치고 전쟁의 분위기가 오는데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다. 이런 얘기예요. 하나님은 대한민국을 기도하는 민족을 결코 버리지 않으신다 하는 희망을 가지고 이번 주일을 지내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